22번 햇새와 정여울의 만남. 바로 지금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하여. 이 뒤에 나오는 화면은 이제 헤르만 햇새와 함께했던 저의 지난 아주 오랫동안의 여행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조금씩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사진도 있고 또 책에 들어가지 않은 사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이는 사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저번에 우리가 햇새 이야기를 이제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미안과 시타르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시면 햇새의 책 중에서 클래식 클라우드 햇새 중에서 129페이지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데미안의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자신의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머 따위에게 괴롭힘이나 당하는 바보 같은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데미안과의 첫 번째 만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129페이지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는 우리를 더 못나게 하는 걸까? 더 불행하게만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융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인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융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야말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왜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보시죠? 자기 상처를 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많이 받아들인 이후 그 상처를 어느 정도 내면화시켜서 그 상처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상처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림자와 대면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림자를 안다는 것은 상처와 컴플렉스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고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깨닫고 마침내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눈부신 나의 잠재력을 되찾는 것을 바로 융 심리학에서는 전일성의 회복, 호울리스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그것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림자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의 상처 중에서 가장 남들에게 말하기 힘들고 또 고백하거나 인정하기 힘든 부분을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이제 그림자와 빛을 함께 보는 작업인데, 그 다음에 블리스를 봐야 된다고 해요. 블리스는 데미안을 통해서 싱클레어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깨닫게 되는데, 그걸 블리스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나를 나답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가를 찾는 작업인데, 싱클레어 같은 경우는 배움과 토론을 통해 점점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인식의 기쁨, 깨달음의 기쁨, 공부하는 기쁨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그 기존의 편견이 깨어지는 느낌? 카인과 아벨이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카인이 더 매력적인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까지는 아벨의 아들로서 아벨처럼 착하게 순종하는 것, 굴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착한 줄 알았는데, 카인은 어쩌면 너무 뛰어난 인물이라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다른 사람의 질시를 받아서 그 초인적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이 데미안의 해석을 듣고 싱클레어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한테 살짝 이야기하죠. 아버지한테 살짝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런 해석은 도저히 이단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미안에서 싱클레어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이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어떤 인식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인식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비례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새롭게 깨닫는 것은
새롭게 깨닫기 위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깨어지는 그 슬픔과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데미안의 데미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미안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인 데미안의 좀 클라이막스가 많은데요. 데미안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인 그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네가 크로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31페이지인데요. 131페이지 헤세의 131페이지에 보면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자기를 지배할 힘을 내주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어떤 못된 짓을 했어. 그런데 다른 녀석이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지배할 힘을 갖게 되는 거지. 알아듣겠니? 아주 분명하지? 안 그래? 소년 S는 잘 놀란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그는 분명 이 누군가의 퍽 불쾌한 비밀을 나누고 있다. 자, 대강 맞니? 데미안이 이제 싱클레어에게 네가 지금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약간 퍼즐 게임처럼 꿰뚫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낯선 타인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어떤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낯선 타인이 나의 가족조차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순간, 타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그 순간의 기쁨, 블리스를 깨달은 것이다.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너도 알지? 그 녀석이 이제 크로머죠. 크로머를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너도 알 거야. 안 그래?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그런 건 없애버려야 해.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그걸 없애버려야 해. 알아듣겠니? 그 누구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 두려움이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대상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존재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이 장면이 데미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인식의 그 과정이고 그림자의 발견인 거죠. 그림자와 완전히 대면하는 장면, 그림자와 나 자신이 만나는 장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간 너는 그 녀석을 떨쳐버려야 해. 다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으면 녀석을 때려 죽여버려. 그렇게 한다면 너에게 깊은 인상을 줄 거고 나도 좋아할 거야. 나도 널 돕겠어. 이게 데미안의 대사인데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려 죽여버리라고 제가 시켰다고 하시면 안 돼요.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급기야 데미안은 너를 괴롭히는 존재는 때려 죽여도 좋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싱클레어를 놀라게 하는데 이게 자기인식이라는 게 결코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기인식은 이렇게 엄청난 슬픔과 놀라움을 동반하죠. 연약한 소년 싱클레어는 놀라서 펑펑 울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 대목이 좀 무서웠었는데 그리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읽었을 때 내가 이런 대목이 있었나 하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데미안을 읽었을 때는. 그리고 오래전에 내가 나를 구하지 못했을 때의 비겁함과 맞서는 것이 저는 또 이 깨달음의 블리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데미안의 주문은 정말 크로머를 때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용감해져야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 셀프를 발견하는 이 개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데미안이 결코 크로머를 때려 죽인 것은 아니지만 크로머를 무력화시키죠. 크로머를 무력화시켜서 아주 우아하게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우아하고 세련되게 설득을 한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화살은 134페이지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보통 어렸을 때 우리가 처음 겪었던
그 상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나의 상처를, 그게 뭐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트라우마가 뭔지도 모르고 뭐 회복 탄력성, 개성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에는 패턴이 있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계속 상처를 반복적으로 당했을 때는, 공격을 반복적으로 당했을 때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화살보다. 그래서 최 HB님은 혼자 데미안을 읽었을 때보다 작가님의 안내를 따라 햇새로 걷다 보니 어른아이가 이제서야 어른이 되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들으며 생각하니까 아직은 아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아직은 아이인 부분이 이제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내면 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너 차일드. 그래서 이너 차일드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원더 은하님 반갑습니다. 빅판드님도 반갑고요. 이 내면 아이는 우리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관뚜껑 닫힐 때까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의 그 아직 어린아이 같은 부분을 자주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는 그냥 이 에고라는 것은 계속 연기하는 자아이기 때문에 사회적 그 페르소나의 가면을 두껍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 아이가 자주 나올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때 아니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진짜 친해서 그 사람에게는 나의 그림자를 보여줘도 괜찮다고 이렇게 안심이 될 때만 셀프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햇새도 상처가 당연히 있었죠. 햇새는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번 시간에도 이제 잠깐 얘기했듯이 퇴학을 2번이나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과의 갈등이 심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은 그러니까 모든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과 되게 비슷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과 아들이 원하는 길이 달랐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은 성직자의 길이었는데 햇새가 원하던 길은 예술가가 되는 길, 작가가 되는 길이었죠. 이거는 정말 뭐 약간 그 직업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 모든 엄마, 아빠,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또 아버지와 딸 사이에 그 부모 사이의 갈등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신이 가지 못했지만 가고 싶었던 길을 아들에게, 딸에게 강요하잖아요. 투사한다고 하는데 그 투사된 꿈을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코로나 시기에 황야의 1위를 보면서 흔들리는 저를 꽉 붙잡아 주어서 좋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그래서 황야의 1위는 더 많이 방황하는 이야기인데 또 코로나 시기에 흔들리는 저를 꽉 잡아 주었다고 하시니까 이분은 굉장히 책의 함축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상처 없는 작가는 없는 것 같아요. 상처가 없는데 글을 쓰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일단 사람에게 상처가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작가들은 남들보다 오히려 상처가 좀 더 많은 분이 많죠. 많은 부분이 대체로 많고, 또는 타인의 상처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성, 자기가 상처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남들보다 타인의 상처에 잘 공감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타인의 상처에 잘 공감하는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을 지녀서 타인의 상처에 조금 더 마음이 많이 열리는 사람들, 햇새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햇새도 자신의 상처도 많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이해하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 화살에 무너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싱클레어에게는 데미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136페이지, 저도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한 10년쯤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10년쯤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심리학을 공부해도 이게 상처를 공부만 하고 상처와 대면은 못했던 거죠, 한동안. 그런데 싱클레어와 비슷했어요. 저도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2차, 3차 트라우마를 겪었거든요. 부모님에게도 그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었더라면 136페이지입니다. 클래식 클라우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을 대화 상대를 찾을 수 있었더라면 그토록 오랫동안 나 자신을 증오하고 학대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된 나에게는 책이라는 내적 자원, 이 내적 자원이 회복 탄력성의 저수지 같은 곳인데요. 이너 리소스라고 하는데 배움과 깨달음이 모여있는 곳,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모든 슬기와 지혜가 모여있는 곳이 이제 내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마치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제 체내 백혈구나 면역 체계가 확 활성화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듯이 마음도 그렇거든요. 마음도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데 근데 그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문학 작품과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런 식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학 작품을 계속 읽고 심리학을 계속 공부한 것이 저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 HB님은 친구 하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위안이 되어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마음을 고백하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마냥 또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읽기와 쓰기가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또 너무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그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싱클레어에게 되게 공감을 했던 거예요. 상처는 있지만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 예.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성장을 멈추는 느낌? 그걸 초등학교 때도 느꼈어요. 그래서 예, 막 자존심이 상할까봐. 예. 글을 잘 못 쓰면 혹시 뭘 할 수 있을까요? 글을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글을 막 작가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써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잘 못 쓰더라도 써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볼 거니까. 예, 내 상처와 만나는 글은 나만 볼 거니까요. 걱정하시지 말고 이런 걸 한번 써보세요. 네, 그 극복하지 못한 일기 쓰려면 오글거려요. 오글거림을 참고 예, 그 오글거림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오글거림이 예, 우리 그 오글거림이 사실은 학습된 오글거림이거든요. 예, 원래는 우리가 안 그랬어요. 예, 원래는 일기 쓰는 것도 좋아했었을걸요. 예, 어렸을 때는 저 일기 쓰는 거 너무 재밌었는데 예, 숙제로 할 때는 싫었는데 이제 제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일기를 정말 많이 썼는데 중학교 때는 숙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쓰고 싶어서 썼는데 이제 뭐 편지 쓰는 기분으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일기장에 뭐 이름을 정하는 이런 게 오글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 자신과 만나는 것은 아무에게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만나라는 것은 뭔가 막 전문적인 작가처럼 그렇게 뭔가 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데미안을 보면 싱클레어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 그릴 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그려보라는 거예요. 뭔가 의식적으로 이걸 잘 그리나 못 그리나 잘 쓰나 못 쓰나 이런 걸 자꾸 판단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방어 기제인데 그 방어 기제 때문에 창조성이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곳, 아무도 나를 왈가왈부하지 않는 곳. 네, 헤세도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낯설게 쓰는 것과 시각화하며 쓰는 좋은 방법을 추천해 주라고 하셨는데요. 낯설게 쓰는 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예, 그것도 한 문장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두 개나, 예, 너무 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0116님, 예, 낯설게 쓰는 것은 평생을 해도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우리 스타일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낯설게 쓰는 것은 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낯설게 쓸 수는 없고요. 매일 훈련을 하는 사람이 낯선 것도 막 100개를 쓰다 보면 한두 개가 낯선 거지 매일매일 우리가 낯설게 쓰기는 어려워요. 저도 이 정도의 책을 쓰는데 이 정도의 한 2배, 3배 원고를 써서 버려요. 예, 2배, 3배를 써서 예, 1500매 정도를 써서 1000매 정도는 버릴 때도 많아요. 예, 그 정도로 내가 좀 그래도 나중에 또 보면 또 고치고 싶거든요. 이게 낯설게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작가들도 이렇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낯설게 쓰기가 한 번에 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훈련을 하셔야 되고 영감을 주는 다양한 대상을 찾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다양한 책들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평소에 하지 않는 뭐
가끔씩만 가는 어떤 뭐 미술 전시라든지 예, 음악 공연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도 늘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가끔씩 아주 강한 문화적 자극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황야의 일위와 데미안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욕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는데요. 육체의 욕망에 대한 헬스의 입장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또 이런 어려운 질문을. 예, 근데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황야의 일위와 데미안에서 특히 이제 데미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숨기잖아요. 그런 것을 또 굉장히 뭐랄까요, 죄악시하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데미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인류의 아주 자연스러운 욕망을 그렇게 죄악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탐구나 이해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락사스랑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락사스는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 그리고 육체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프락사스인데, 경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것은 경계를 알고 그 경계를 뛰어넘을 용기를 가져야만 아프락사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금기시하고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더더욱 그것에 대한 지나친 금기의 문화를 만들고 무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페르소나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도움이 될 만한 헤세 작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그러니까 헤세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이제 페르소나가 되게 솔직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킬 앤 하이드처럼 그렇게 완전히 분리된, 예, 페르소나와 셀프가 완전히 분리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헤세는 그나마 굉장히 솔직하고 좀 자유로운 성격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페르소나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되는 작품은 저는 데미안인 것 같아요. 예, 데미안이 싱클레어가 느끼는 그 고민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과 내가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를 때, 그때 느끼는 그 고민을 데미안이 이렇게 꽉꽉 이렇게 질문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두려움과 만나서 누가 뭐라든 너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때려 죽여서라도 그 사람과 싸워 이겨서 너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예, 데미안도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황야의 일위도, 예, 황야의 일위도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황야의 일위가 데미안에 있어서 그 아프락사스의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아프락사스의 그림자 부분, 악한 부분, 그리고 차마 데미안에 쓰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황야의 일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4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제가 고통스러울수록 독자들은 더 좋아한다는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고통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친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막 기쁜 얘기, 좋은 얘기만 하면 독자들은 아, 저 사람은 혼자 행복해 하는 것 같아 라고 멀어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힘든 그냥 저의 페르소나를 좀 버리고 저의 셀프의 모습은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항상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나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오지 않아도 남들에게,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제 고통이 오고 있는 장면 우리가 볼 때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림자와 마주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뒤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헤르만 헤세의 묘지입니다. 저의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조금씩 고백하는 글쓰기 140페이지요. 저의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조금씩 고백하는 글쓰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 상처가 더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 적자에게 제 아픔을 고백함으로써 저는 그 아픔의 주인이 되었고, 그 아픔이 나를 다시 공격하지 않게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의 면역력이 생긴 것이 저에게는 글쓰기의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아이로드유님은 고통을 드러내는 거 쉽지 않아요.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고통을 검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검열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고통을 방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방치를 하다 보면은 고통이 있는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짜 편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제가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서 설명드린 개념인데,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게조차 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을 들어도 모자란 싸움인데, 이 싸움, 내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이 셀프를 발견하기 위한 이 싸움이 내가 내 편을 완전히 들어도 이게 정말 힘이 모자라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이 못 돼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스스로를 못 살게 굴고, 예, 자기 자신을 자꾸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받은 어떤 많은 상처들, 20대, 30대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글로 고백할 때마다 그 상처로 해방되는 느낌,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의 기억이 나를 예전처럼 아프게 고문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 데미안을 통해서 또 융을 통해서 헤세의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제 상처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요. 예, 덜 아파요. 훨씬 덜 아프고 그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도 예전처럼 막 심하게 울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마치 풍경화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타인의 상처를 바라보듯이 타인의 상처를 바라보는 건 아프죠. 그게 아니고 이제 풍경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약간 평화로운 느낌이 될 때가 있어요. 아직 완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글로 표현한 상처들은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된다고 하죠. 마음 챙기면 다른 게 아니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상처를 내 상처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끝없이 방어만 하는 상태는 객관화가 안 된 상태예요. 예, 너무나 주관적으로 이게 너무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는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나를 만나려면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핵심 문장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핵심 문장은 무엇일까? 저는 나를 돌보지 않은 나에게서 이제 핵심 문장을 쓰는 것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상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나 스스로에게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자기 암시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 하나님은 저는 그림자가 없는 척 행동하기보다는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문장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림자를 인정하는 게 사실은 그림자가 없는 척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림자를 없는 척 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괜찮은 척 하면 돼요. 그런데 괜찮은 척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자기도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자기 최면에 걸려서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예전처럼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 그 트라우마는 완전히 나를 떠난 것 같아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재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트라우마가 어떤 사람이 내가 왕따를 당해서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 사람은 TV에서 왕따 사건을 다루는 그 영화나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 상처가 재활성화돼요. 저도 제 왕따의 상처가 계속 숨어 있다가 재활성화된 게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학교 폭력 같은 게 너무 많다는 기사가 진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 상처가 더 재활성화가 돼서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데 그게 트리거가 돼서 방아쇠가 돼서 상처를 다시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 하도록 만든 그 문장이 너는 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저 자신을 구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야 풀죠. 모르는데 풀 수는 없거든요. 내 핵심 문장을 알아야만 내가 그 핵심 문장의 밧줄로부터 나를 구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저에게 융심리학이었고 또 융심리학과 헤세를 같이 보니까 어쩌면 헤세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융을 덜 읽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융으로부터 약간 프로이트가 융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듯이 예, 헤세도 융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독창적으로 쓰고 싶으니까. 예, 하지만 저는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싶거든요. 헤세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그들이 말한 것 이상으로 저는 더 흡수하고 싶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향받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자원을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영향을 받고 싶어요, 저는. 예. 그리고 헤세의 작품 중에서 또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과 문장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헤세를 다 읽으신 분은
이거를 정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진짜요, 진짜 다 저에게는 다 도움이 됐고요. 요새 특히 저는 더 좋은 작품이 시타르타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시타르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데미안은 암초입니다. 예, 데미안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다른 작품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좋은 의미로 암초였던 것 같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작품 속에 헤세의 핵심적인 사상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데미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을 먼저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꼭 뭐 고전을 먼저 읽어라 이런 식의 교육이 통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싶은 걸 먼저 읽으세요. 예, 읽고 싶은 걸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클래식 클라우데스를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 아래에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데미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시타르타를 읽으시면 아주 그 헤세와 깨달음 3종 세트가 어우러져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